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으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팽수님이 있어요. 이렇게 한 명, 팽수 한 분, 뒤에도 팽수, 팽수가 둘, 그리고 최근에 게임 오락실에서 뽑은 팽수를 구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요, 팽자문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친구는 보니까 남자친구예요. 남자 팽수. 여기는 여성 팽수. 가운데에 이게 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팽수가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한두 마리라기 하기보다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아니 한두 분이 아니에요. 팽수가 많죠. 이렇게 다원적, 다중적 팽수가 있습니다. 이건 또 여담인데, 어피치도 이렇게 둘, 어피치도 있습니다. 아주 귀엽습니다. 귀여운 어피치. 이 영상이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팽수님들 이렇게 제가 직접 뽑았습니다. 제가 직접 구출한 거죠. 하이 팽, 아주 귀엽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팽수가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의 팽수가 있는 거죠. 다중 팽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중적 지능에 대해서 혹은 지성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니까요. 이런 책도 있습니다. 하워드 가너의 다원적 지성, 지능이죠. 저희는 인텔리전스를 할 거예요. 지성 혹은 지능이라고 번역하는데 그게 다원적이라는 거죠. 멀티플인 거죠. 한두 개가 아니고. 그 전부터 보편적 이성이라고 하면 칸트 이후로 순수 이성 비판, 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현대 이 이성의 역사가 얼마나 기냐면요, 이런 책도 있어요. 두껍게. 이성의 역사. 이성이 있다고, 이성이 어떤 역사를 거쳤는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사는 이성의 역사이다. 그리고 이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거죠. 이성이 다 있다는 거. 또 이성, 볼프강 베르슈라는 분이 이성, 우리 시대의 이성 비판. 그래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프랑스의 사틀레 이성의 역사,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도구적 이성 비판, 이런 책도 있고요. 또 이성의 꿈이라는 책.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보편적이고 당연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계속 죽었다, 이성이 몰락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도 합니다. 이성은 죽지 않았다 라는 책 제목으로 이성이 아직도 건재하다, 살아있다고 말하는 분도 계시고, 또 실제로 이성은 죽었다 했더니 이성은 죽었는가? 라는 책으로 이성이 살아있음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 이성에서 다원적 지성으로, 특별히 이성에 대해서 비판하는 철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철학자들은 비주류 철학자로 분류되기도 하는데요. 저희들은 모두 다 살펴볼 수 없고요. 이성의 비판에 대해서는 니체도 하고 있고요. 근대 철학자들, 그리고 프랑스의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분석 철학자들 중에서도 실용주의로 전해한 로띠 같은 분도 있고, 또 로띠는 특별히 실용주의적 전을 했어요. 두이로 전을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분 중에 특별히 두이의 사유에서 저희들은 이성의 다중 이성을 살펴보고, 이성을 비판하는 다중 지성 개념을 살펴볼 겁니다. 이 두이의 사유는 지성에 대한 윌리엄 제임스, 또 한 명의 실용주자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생물학적 해석과 가치의 본질에 관한 견해에 의해서 변화를 겪습니다. 쉽게 말하면 심리학과 진화론의 영향으로 이성 비판에 들어온 거죠. 두이와 마찬가지로 제임스 역시 다윈의 진화론, 두이가 제임스의 심리학과 다윈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윌리엄 제임스 역시 진화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진화론의 영향으로 심리학을 새롭게 이제 본인이 주장하는 거죠. 진화론에 원형하여 진화론을 끌어들여서 새로운 방향을 개척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도 그렇고 존 두이도 새로운 방향으로 학문을 개척한 거죠. 진화론에 따르면 생물의 모든 기관과 기능은 유기체와 환경과의, 지금 이 환경과 인간 혹은 동물, 식물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 역시, 인간의 생각 역시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거죠.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는 언어를 습득하지 못하고 경험도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부모님과 또 세상과 가족과 친척과 또 학교 동료와 그 외에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수많은 자연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교류하는 겁니다. 그런 교류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고 또 경험을 더 확장해 간다는 거죠. 그런 확장 과정 속에서 생각이라는 것이 더 확장시키면 이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합리적 방식, 합리적 사유 이런 것들이 이게 발생한다는 거죠.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성이라 부르는 것도 지능, 인텔리전스, 지능이라 부르는 마음의 기능 역시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시각에서 지성은, 지능은 어떤 독립적 주체나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보면 그 전까지 이성의 역사에서는 이성은 독립된 실체 혹은 주체 안에 있는 어떤 사유 능력을 가능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사는 이성의 역사다. 그리고 이성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 뒤에 써져 있는 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성의 원어인 로고스와 동양에서는 도는 말과 올바른 길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역사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은 누가 말한다고 생각했는지, 그가 말한 올바른 길을 무엇이라고 생각했는지에 변천이 있었고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무릇 사람들의 생각이란 사람들이 시대와 사회가 또는 자연 환경이 묻는 것에 대해 답하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성의 개념의 변천도 그러한 도정이다. 그러한 여정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연이 말한다. 자연이 곧 로고스요 도라고 생각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신이 말한다. 신의 말씀이 로고스요 도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말한다. 로고스와 도는 인간으로 말미암았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생각을 자연주의라 하면 두 번째 생각은 초자연주의, 세 번째 생각은 인간주의 내지는 인본주의라는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다.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는 로고스 내지 도가 인간 밖에 또는 위에 있다는 생각이라 하겠고, 인간주의 혹은 인본주의는 이것이 인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몸과 마음, 육체와 영혼, 신체와 정신으로 이루어졌다는 오랜 통념이 있고 그에 따라 인간이 말한다라는 생각이 인간 정신이 말하다와 인간의 신체가 말하다라는 생각으로 다시금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때 앞의 생각을 이성주의 또는 정신주의, 뒤의 생각을 감성 혹은 정감주의 또는 신체주의라고 이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주의에는 두 가닥이 있습니다. 이성의 역사는 자연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나라고 자칭하는 이들 사이의 소통, 마음과 몸의 소통과 대화의 변천사, 곧 인류 문명의 변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변천 중에도 이성은 변함없이 말합니다. 너의 본성을 다스려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셈하고 바른 길을 걸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책에서 이렇게 뒤에 요약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성이 허구다라고 쇼펜하우어 그리고 니체 지금 보고 있는 듀이 그리고 제임스가 비판을 하는 겁니다. 로띠까지도요. 독립적 주체가 아니고 실체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성은 그냥 인간의 어떤 이성은 없고 허구고 지능 혹은 지성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발생하는 어떤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시 살펴보면 지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대응하는 도구인 거죠.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만들어진 어떤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지성은 인간이 환경에 적응할 때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며 현재의 경험과 미래의 경험을 예견하고 고려해서 취하는 발달된 행동의 양식인 거죠. 행동 속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이 두이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검증된 구체적인 제안들, 과거의 시행착오에서 얻어진 경험들의 제안들이죠. 그것은 구체적인 검증된 제안들이라고 합니다. 곧
구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사용된 경험적 제안들을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모아놓고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선택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거, 삶의 문제에 대처할 때 가장 적절한 유용한 도구, 그걸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지성은 경험의 요소들을 조직하며 이 요소들은 지성의 적극적 진화를 위한 토대와 소재를 제공합니다. 충동은 맹목적인 힘이며 어떤 걸 충동을 느끼는 것은 맹목적인 힘이죠. 그런 충동적 맹목적인 힘은 사람들을 혼란과 재앙으로 이끌어 갈 뿐입니다. 충동을 잘 재구성하거나 제어 내지는 잘 길들여야겠죠. 충동은 각기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한 다른 충동들과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충동이 욕구가 같이 합의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충돌은 이미 존재하는 습관들과 새로운 환경들에서 생겨나는 충돌들 사이에 발생합니다. 새로운 상황에 처한 행위자는 이 새로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상황에서 혼란이나 당혹, 의욕을 갖게 되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처한 행위자는 그 새로운 환경에서 혼란과 당혹, 의혹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성의 개입이 오게 됩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이 발동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이 발동할 때 생각 자체가 발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전의 경험들, 그리고 여러 가지 경험 중에서 내가 나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불유익한 방향으로 했었던 경험들, 실수하는 경험들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삶을 살 때 시행착오를 겪어서 나를 유익하게 했던 경험들을 조직하고 생각해내고 재기억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그때 발생하는 게 지성의 개입이 있다는 겁니다. 지성은 충동과 더불어 출현합니다. 충동과 같이 함께 더불어 생각나는 거죠. 같이.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충동이 먼저 우선적인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살짝 늦을 수 있겠지만 그 충동이 나에게 어떤 위험과 혼란을 갖고 올 때 그 위험과 혼란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나의 대처하는 방식, 대처하는 도구, 그걸 지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충동의 도움 속에서 지성은 충동이 있어야만이 지성이 또 발동되는 거거든요. 지성 자체만 발동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성이 있다는 것은 충동적인 것은 다 배제하고 이성이 말하는 원리만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주장해 온 거죠. 이성 역사에서는. 지성은 충동의 순종적인 종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맹목적으로 충동에 이끌려가는 게 아니고 충동의 정화기 혹은 해방자로 작동하는 거죠. 그 충동을 자기 자신에게 내가 어떤 방금처럼 이런 팽수를 뽑아야겠다, 팽수를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내 충동이 일어난 거죠. 아, 저걸 갖고 싶다라는 그 충동이 있었는데 그 충동을 나에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그때 생각이 작동하는 거죠. 이거를 살 건지 아니면 장난감 그 인형 뽑기에서 미니 인형 뽑기에서 이걸 뽑을 건지, 뽑아서 500원을 실수했는데 그 다음 500원으로 이걸 뽑을 때는 더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지성이라는 거죠. 이걸 갖고 싶은 충동, 이 귀여운 팽하를 갖고 싶은 충동이 있지만 무작정 가질 수는 없잖아요. 무작정 돈을 넣어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전에 있었던 실수한 경험들을 성공하는 경험으로 바꿔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는 것, 그걸 지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동을 해방시켜주는 거죠. 갖고 싶다는 것을 갖게 되는, 어떤 것을 자기가 이제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싶을 때는 어떤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학을 졸업하거나 아니면 자격증을 짜야 된다. 먼저는 충동이 발생하죠. 내가 직장을 구해야겠다. 그럼 그걸 구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대학을 가야 된다, 자격증을 따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지성이 발동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최초의 충동을 정화시켜주거나 해방시켜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성은 경험의 조직화와 문제 상황의 해결에 대한 필요성에서 발생하며, 지성은 연속성의 원리와 다원적 적응의 원리를 통해서 형성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성을 통해서 해결함으로써 이제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거죠. 이 두이가 말하는 지성 개념은
베르그송이라고 있습니다. 뒤에 베르그송. 베르그송 사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들 중 하나인 지성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종우 교수에 따르면 베르그송에게 인텔리전스 혹은 영어의 언더스탠딩, 독일어의 페어스탄트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이해에서처럼 합리적 이성 능력을 뜻하지만 그것의 본성은 사물에 대한 순수한 합리적 인식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인간의 실용적인 행동, 실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거죠. 베르그송의 지성, 역시 베르그송의 지성은 전통 철학에서처럼 인간의 선험적 능력, 여기서 말하는 선험적 능력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진화론이 등장함으로써 진화론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진화론의 이론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요. 그래서 베르그송의 지성은 전통 철학에서처럼 인간의 선험적 능력이 아니라 진화의 산물이며 특히 물질성을 인식하기에 적합한 능력으로 간주됩니다. 이 지점에서 두이와 베르그송의 지성 개념은 어떤 차이를 보입니다. 그게 어떤 차이냐면 두이의 지성이 어떤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포괄적 탐구의 활동으로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의 지성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찰, 실험, 계속해서 관찰과 실험이 발전하고 시행착오를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것과 함께 반성적 추론들의 방법들을 약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두이의 지성 개념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관찰, 실험, 그리고 반성적 추론의 방법들을 약칭한 개념입니다. 실천적 탐구 활동을 짧게 지칭한 이 개념, 지성 개념은 실천에 반대되는 것은 사유이죠. 추론적 탐구 관조 활동이 아니고요. 실천적 탐구 활동, 실제 활동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총칭한, 짧게 지칭한 개념입니다. 관찰의 방법과 가설로서의 이론, 그리고 실험적 평가의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주제들에 대한 탐구까지 적용되는 지성은 비판적인 방법이며 이 비판적 방법은 한번 시도되면 사례 깊은 가치를 성취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잘 이해되지 않고 해명되지 않았던 것들을 해명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해된 것들을 오해되어 있던 거라고 비판해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지성 방법은 독특하게 또는 근본적으로 인간적인 것에 대해 적용을 위한 위에 고안된 적이 없었고 당시만 해도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있고 과학도 발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과학이 발달된 것은 관조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고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관조와 추론에 의해서 된 게 아니고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계속 발전되고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차 산업혁명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발전해 나갈 것은 예견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 탐구 영역까지도 생소했어요. 당시에는. 비교하면 두이의 지성을 이성과 대비시켜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새로운 과학의 발달이, 과학이 들어옵니다. 철학이 아니고 새로운 과학, 다시 말하면 새로운 학문의 발달이 이성을 대신하여 지성을 가져왔다고 말한다면 이 말이 그 이상의 것에 속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고전적 철학 전통에서 예전에는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에서는 누스, 스콜라 철학자들에게는 지성이라는 말이 가지는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스와 로고스라고 말하는데 이제 여기서는 로고스, 뒤는 누스를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이성은 그 성격에 있어 초경험적, 내적, 불가변적 자연의 질서와 우주 질서가 파악되는 수단으로서 정신기관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넘어서 있는 거죠. 이성은요.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이성은 변화하는 사물에 관해서는 고정된 궁극의 기준인 거죠. 그 기준에 따라서 모든 활동, 윤리적인 거, 예술 이런 걸 다 하라는 거죠. 어느 경우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은 자연적 현상이 복종해야 할 법칙이며 인간의 행위가 복종해야 할 규준이라는 거죠. 자연의 질서도 이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야 되고 인간 행위도 복종해야 할 어떤 기준을, 원리를 제공하였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철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전통적 의미에서 이성은 필연성, 보편성,
변화를 초월하는 것 생성의 지배, 변화의 이해 표식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두이가 말하는 지성은 보편적인 게 아니고요. 지성은 판단과 관계합니다. 즉 결과를 가져오는 수단의 선택과 정리에 관계되며 또한 우리가 목적으로서 취하는 것의 선택과 관계에 있는 거죠. 판단과 관계된다고 말합니다. 지성은 판단이나 행동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소유되기만 할 뿐 활용되지 못하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목적 달성을 겨냥한 조직화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화된 지식 곧 판단은 행동과 불과 관계에 있습니다. 행동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성은 행동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성적 어떤 원리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다른 거죠. 행동과 관계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단은 매번 다른 상황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지성은 그런 거죠. 추론 능력에 의해서 훈련된 게 아니고요. 지성을 바탕으로 훈련되고 교육되어야 됩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요소들에서 교육을 통해 훈련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황을 평가할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 계속해서 감각과 경험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훈련받고 판단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이런 평가할 수 있는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판단은 감수성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좋은 판단이 있다는 것은 생각만 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감수성이라 하겠죠. 그런 것, 좋은 판단은 그런 감수성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좋은 판단은 개별적 가치 혹은 비교적 가치에 대한 감각이며 두이는 좋은 감각을 판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좋은 감각. 예전에는 좋은 사유 이렇게 말하겠지만 감각, 경험이라고 말합니다. 지성은 좋은 감각적 판단과 더불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그러니까 한번 획득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되고 성장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했던 판단이 좋은 감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은 감각이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니까 시대가 바뀌는데 핸드폰이 저는 아이폰 비율을 잘 쓰는데 아이폰 1이 그 당시에는 가장 좋은 폰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0년에 아이폰 1, 2, 3를 가지고 좋다고 말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환경이 바뀌었고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아이폰 12가 나온대요 곧. 그러면 12가 나올 때는 굉장히 발전된 거고 굉장히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갖고 싶어 합니다. 근데 또 2, 3년 지나면 더 발전된 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좋은 핸드폰이라고 말할 수 없죠. 더 좋은 어떤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성은 좋은 감각인 판단과 더불어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한번 판단을 잘했다고 계속 판단을 잘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때 또 그 판단이 좋은지 좋지 않은지를 평가하게 되는 거죠. 지성은 어떤 행동의 특성, 곧 규제된 행동이며 규제된 행동은 본래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성취된 겁니다. 만들어진 거죠. 획득된 거라고 말 수 있습니다. 규제된 작용의 적용은 지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규제된 작용에 말이 꼬여서 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제된 작용은 지성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지성은 우리의 실제 행동에서 발생한 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게 아니고 자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저는 이걸 자연화된 지성 혹은 다중적 지성, 다원적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연화된 지성으로 이성과 보편적 이성과 선험적 이성 혹은 초월적 이성과 대비시켜서 자연화된 그러니까 초월적인 게 아닌 거죠. 자연화된 지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자연화된 지성은 세 가지 제안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온 구체적인 제안들이죠.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낸 구체적인 제안들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뿌리는 현재의 요구와 결핍의 조명을 받아 발전하고 성숙한 제안들. 지금 현재 결핍된 것과 어떤 요구에 대해서 조명을 받아서 발전하고 성숙한 제안들. 과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안들이 하나 있고 마지막으로는 재구성의 목표와 방법으로 채택되고 그런 재조정의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겪게 되는 성공과 실패에 의해 검증된 구체적인 제안들.
이제 과거 거 현재 것을 검증하고 이렇게 실험하다 보면 어떤 게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지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얻어진 검증된 그것들을 가지고 지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연화된 지성은 실험의 결과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 실험, 그게 사유 실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실험, 내가 생각했던 사유가 실제 인간 사회 혹은 환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유익한지를 실제로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론만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론을 실천에 적용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는지 하지 않은지. 작동하게 되면 이론이 올바른 이론이고 타당한 이론이죠. 그렇지만 포포가 말하는 것처럼 올바라도 그걸 반증이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니까요.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 지성은 실험의 결과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을 통과한 것을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통적 신학과 형이상학에서 자연적인 것은 대개 나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초자연적인 것, 그리고 자연을 넘어서 있는 것이 훌륭한 거죠. 초자연적인 것은 당연히 신적인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지성, 뉴스, 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정신적인 거나 초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파악되는 거죠. 정리하면 전통 신학과 철학 혹은 형이상학에서는 자연적인 것은 나쁜 거예요. 물질적인 건. 반면에 정신적인 거나 자연을 넘어서 있는 초자연적인 것은 좋은 것으로 간주되어 온 거죠. 그래서 정신적인 것을 더 추구하는 거고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정신적 노동을 하는 사람보다 좀 더 우위에서 열등한 존재로 간주되어 온 거죠. 과거에서는요. 두이에게 자연은 중립적이지만 자연에서 잘 적응하는 것은 좋은 일인 거죠. 저급한 자연에서 잘 적응하는 건 좋은 일이 되는 겁니다. 초자연적인 것은 검증이 안 되고 관찰 혹은 실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관찰과 실험의 검증을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허상, 공중의 누각, 위에 떠있는 공중의 누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자연에 잘 적응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자연 안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서 문제 상황을 잘 대처하는 것, 그게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인간이 잘 대처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게 지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 조건을 극복하고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성과 같은 독립적인 능력, 독립적인 어떤 원리가 아니고 자연에서 발생한 지성이라고 주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성이 인간의 경험과 대립적인 개념이었다면 두이의 지성 개념은 경험적인 것입니다. 그전에는 경험은 저급한 거였어요. 데카르트부터 그 영상을 보셨겠지만 계속해서 지성적인 게 이성적인 게 훌륭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두이가 말하는 지성은 방금 말했던 지성이 아니고요. 인텔리전스, 지능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경험적 지성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성공적으로 주변 환경을 다룰 수 있는 자연적 능력입니다. 이 자연적 기관인 지성, 곧 자연적 지성은 과거의 이성의 권력이나 권위를 모두 상실한 개념입니다. 도구적이고 다원적이며 다중적이며 유기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기적 지성은 과거에 고정된 이성보다 인간과 자연에게 겸손한 태도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연을 보다 우월하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연화된 지성은 자연적인 거기 때문에요. 우월한 게 아니고 자연에 의해서 획득된 개념인 거죠. 자연화된 지성의 또 다른 이름은 실험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찰 실험을 하기 때문에요. 실험은 선입견을 가진 도구마와 상반된 것을 의미합니다. 실험적이란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그것은 기성품 형태로 개인에게 소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성을 만들어진 걸 갖는 게 아니고요. 어떤 초원적 원리를 추구하는 게 쟁취하는 것도 아닌 거죠. 실험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니까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지성의 능력이. 기성품이 아닌 거죠. 실험은 시행착오에 의해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 실험은 끝없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으며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과를 관찰하면서 계속해서 변경하거나 재조정되어야 합니다.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재하거나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는 실험적 지성은 행위를 통해 미래의 경험에 대한 성질을 규정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구적 지성의 관심은
미래, 아직 실현되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구성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목표를 위해 사용된 이런 경험적 제안들에 대해서 지성이란 이름이 명칭이 주어집니다. 경험의 과정 자체 안에 있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사고의 위치에 대한 이런 인식은 개별과 보편, 감각과 이성, 지성적인 것과 개념적인 것에 관한 전문적인 문제들의 전통적 주의를 완전히 바꾸어내리고 무의미한 논의였다고 말하는 거죠. 실험적이고 재조정을 거치는 지성과는 대조적으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성주의에 의해 채택된 이성은 경솔함, 자만, 무책임함, 완고함, 한마디로 말해 절대주의를 향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우리는 남몰래 부끄러워하는 것의 의도와 질서를 도입함으로써 우리 자신에 대해 스스로를 용서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성주의는 이성을 정당화와 변명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향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성주의는 현실적인 경험의 결함과 해악이 사물의 이성적인 전체 속에서 사라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베이컨에 의해 지적되듯이 프란시스 베이컨에 의해 지적되었듯이 이성은 잘못된 단순성, 통일성, 보편성을 가정하며 과학의 허구적인 편안함의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지적 무책임함과 태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성의 무책임함은 그것이 자기 충족적이고 경험을 초월하는 것이어서 경험의 어떤 확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그런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고 전제했기 때문입니다. 태만하다는 것은 이성이 인간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관찰과 실험에 대해 부주의하게 만들었습니다. 끊임없이 관찰하고 실험을 했어야 되는데 관찰이 아니고 관조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방관자적으로 보면서 실제로 관찰하는 게 아니고 관조, 생각만 하고 또 그 생각을 통해서 추론만 한 거죠.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추론을 한 겁니다. 그런 점에서 태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와 달리 두이가 말하는 실험적 지성 혹은 도구적 지성, 자연화된 지성은 지적 무책임함과 부지런함을 직적인 책임감입니다. 무책임함이 아니고 책임감과 부지런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지성이 지속적인 관찰과 실험을 통해 연구한 결과물들을 다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멈추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 시행착오 중에 가장 나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정도의 지성이 우리의 판단 능력에 맞다라고 했지만 또 시대가 지나면 지금에 있었던 것이 좀 진부한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그 환경에 맞게 시행착오를 거쳐 다른 것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실험적 지성의 특징은 창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매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자꾸 바뀌면 불확실한 세상에서 확실한 걸 좋아하는데 또 바뀌면 기분이 안 좋고 확실성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건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또 바뀌고 또 바뀌니까요. 그래서 창조적인 것은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진보 진영에 있는 분들보다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은 변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분을 진보라고 말하고 보수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념으로 진보 중에 있는 분들은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게 창조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창조적 지성은 어떤 행동의 특성, 곧 규제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제된 행동은 본래적으로 타고난 재능이 아니라 성취된 겁니다. 규제된 거니까요. 창조적 지성이 우리의 지속적인 신체 활동, 곧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통섭하는 거, 통일하는 거, 이렇게 상호 교차시키는 거를 잘하는 분들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죠. 아이폰을 예를 들면 아이폰이 등장하기 전까지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거죠. 스마트폰, 물론 다른 아이폰도 스마트폰 만들었지만 그 전에 핸드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고 카세트 테이프나 CD 플레이어 혹은 MP3를 따로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만보기 같은 것도 따로 가지고 다닌 거죠. 라디오 따로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계산기를 따로 갖고 다녔습니다. 어떤 분은 이제 집에 있는 컴퓨터를 들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노트북으로 만들었죠. 그 노트북으로 만들어서 갖고 다녔는데 부팅 속도가 늦는 거죠. 너무 불편하고. 그래서 아이패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모든 걸 다 넣고 더 조그맣게 아이폰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음악 재생, 만보기, 계산기, 인터넷 접속 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굉장히 창조적인
산물인 거죠. 근데 그 창조적인 산물도 벌써 아이폰 12까지 나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거죠. 근데 이 발전이 여기서 멈추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경험의 재구성에 의해서 다시 또 성취되고, 창조적 지성은 감성을 포함하고 있는 유연하고 성장하는 습관들의 한 세트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창조적 지성은 상황의 법작성을 식별하는 능력이고, 새로운 가능성과 가설의 시각에서 숙달된 상상력이며, 경험에서 배우려는 의지와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발전해 가는 거죠. 창조적 지성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와 의견을 평가하고 판단할 때의 공평함과 객관성, 그리고 우리의 행위의 결과에 의해 요구됐을 때 자신의 관점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엔 맞지 않구나, 그렇게 변화시키려는 용기라고 말했습니다. 용기인 거죠. 창조적 지성은 조건을 수정하는데 실제로 수행하는 실험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이고 상징적인 관념에 의해 주어지는 모든 지도를 포함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창조적 지성은 의지의 내적 행위와 교육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겁니다. 유컨대 지성에 관한 실용주의적 이론은 마음의 기능이 새롭고 더 복잡한 목적을 기획하는 것, 즉 경험을 일정한 틀과 변덕스러움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의 메커니즘이나 존재하는 사회 상황 상태의 메커니즘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사고의 내용이 아니라 행동을 해방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지성의 사용이 실용주의의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어지고 고정된 목적에 제한되어 있는 행동은 커다란 기술적 효율성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효율성이란 그런 행동이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성질일 뿐입니다. 그런 행동도 미리 형성된 목적의 전망이 신의 뜻이든 혹은 문화이든 기계적이든 합니다. 그러나 지성이 아직 전개되지 않는 전개되지 않은 가능성의 영역에서 전개된다고 하는 입장은 기계적인 효율성을 주장하는 입장과는 대립적입니다. 지성으로서의 지성은 본래 전향적입니다. 그 1차적 기능을 무시할 때만 지성은 이미 주어져 있는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됩니다. 목적이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미학적일 때조차 미리 주어진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것은 노예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자가 그 이전에 가져본 적이 없는 목적을 지향하는 행위는 반드시 활력이 있고 확장된 정신을 수반합니다. 실용주의적 지성은 틀에 박힌 기계가 아니라 창조적 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의 창조적 지성은 근대 과학이 가져온 변화의 의미를 밝힘으로써 전통 철학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획안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런 창조적 지성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능숙하게 행하는 일을 새로운 상황에서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사회의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4차 산업혁명처럼 사회를 바꿔나가고 사회가 더 성장하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개인도 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폐해도 많습니다. 과학의 발전에 의해서 환경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은 논외로 하고요. 인간의 생활 반경이 바뀌니까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게 되는 인터넷 온라인상에서요. 다양한 경험들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쉽게 접함으로써 또 생각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두이는 어떤 것에 대한 탐구의 과정이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가 개인도 변화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또 경험이 확장되는 거고, 그 확장을 통해 또 사회가 확장되고요. 그래서 두이는 이미 과학 분야에서 다양한 지성이 실현되고 있으며 당시에도요, 지금 더 많이 실행되고 있는 거죠. 이 방식이 사회 영역에도 응용되어야 한다고 100년 전에 역설했습니다. 과학적 탐구와 그 결과에 대한 조직화된 적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이는 과학적 방법의 성과를 신뢰하고 그 적용에 대해서도 매우 낙관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방법, 곧 실험적 혹은 실천적 방법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사람의 생각을 모으는 공적 역할과 그 해결책을 얻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다중지성 혹은 공동지성이 협력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죠. 한 분야에서만 한 분야의 전문가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다양한 분야, 집단 지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단 지성 혹은 다원화된 지성, 다중적 지성이 모여서 어떤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거죠. 두이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여론을 모으면 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해결의 도구를 사회적 지성이라고 합니다. 집단 지성이라고 하겠지만 사회적 지성들이 모여서 사회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하자는 거죠. 두이의 사회적 지성은 사회적 자산이자 구체적인 사회적 협조 속에서 기능을 하며 사회적 이행의 중재를 목표로 합니다. 잠재적으로 가능한 사회적 지성을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회 조직이 없다고 판단한 두이에 따르면 민주주의의 실패의 원인이 파악되고 지성의 사회화된 확산을 장려할 수 있는 사회 조직의 형태를 실현할 조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의 실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 지성은 지식의 평등한 분배를 추구하는 민주주의적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토대이며 이것이 결여된 민주적 공동체는 존립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통하지 않고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만 모여서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쪽 편들, 한쪽 전문가 편에서는 본인들 편에서는 좋겠지만 그 외에 다른 전문가들은 합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쪽에 편향돼서 문제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중 지성이 모여서 집단 지성이 모여서 한 게 아니고 한쪽 편에 있는 지성인들만 모여서 했기 때문에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어떤 전제주의나 독재주의에서는 혹은 전체주의에서는 한쪽의 전문가들만 가지고 그 전문가들의 의견만을 가지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집단 지성이 서로 토론하고 대화하여서 서로는 이렇게 토론이 맞지 않겠지만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지성은 사회 갈등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점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이상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과학적 탐구와 민주주의의 과정의 형태를 결합시키지 못한 채 사회화된 경제는 또 다른 전체주의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회의 변화는 사회적 지성과 교육을 통해 구성원의 의식을 새롭게 하고 민주주의적 소통을 일으켜낼 때만 가능합니다. 전체주의적 혹은 독재주의적으로 소통이 아니고요.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두이는 사회 환경에서 형성된 인간의 본성을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파악합니다. 과학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철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학도 중요한 거죠. 사실은 학문의 민주주의인 겁니다. 철학, 과학, 역사, 문화 다 같이 모여서 어떤 사회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두이의 궁극적인 목표이거든요. 두이는 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된 인간의 본성을 과학을 바탕으로 하여 파악하고 인간의 본성이 자연과 연속성을 지닌 것으로 보는 이 두이의 관점에서는 윤리학 역시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등과 연속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바람직한 행위를 일으키는 도덕성이 좋은 행위를 일으키는 바람직한 도덕성이 일으키는 도덕성이 유기체인 인간의 사회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과정에서 조직화된 습관으로 봅니다. 도덕 자체가 있는 게 아니고 도덕성도 생겨난 거죠. 사회 환경 속에서. 유기체인 인간은 수동적으로 사회 환경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재구성하고 조정하면서 능동적으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미래를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과 사회의 성장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리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성장은 유기체에게 자연스러운 과정이자 욕구입니다. 이때 도덕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길잡이로 작동하며 도덕과 관계하는 지성은 인간을 환경에 적응하도록 돕는 필수적 요소입니다. 도덕 법칙이나 원리는 삶에 사용되는 도구들입니다. 이 페파스란 분에 따르면 두이의 윤리학은 세 가지 차원, 곧 지성적 측면과 미적 측면, 그리고 민주적인 측면이 융합된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지성의
광범위한 역할 때문에 두이에게 과학과 윤리학 그리고 미학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 통합되어 있는 거죠. 비지성적 행위는 기계적 반복이나 반성적 의식이 개입하지 않는 단순한 동작이라면 지성적 행위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완결된 행동을 지향하는 창조적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적 행위인 사회지성의 목표는 삶에 대한 습관의 변화로 집약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습관이 변하고 그 습관이 변하니 생각도 변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과 생각이 변하니까 공동의 개인들이 생각과 습관이 변하니까 사회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죠. 경험을 넘어선 관조적 지성이나 선험적 이성을 대체할 것으로 사회적 지성 혹은 창조적 지성, 실험적 지성, 도구적 지성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 두이의 지성은 이러한 이름과 함께 다양한 기능들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두이의 복합적 지성, 실험적, 사회적, 창조적, 도구적, 굉장히 복합적이죠. 다중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복합적 지성은 우리의 습관과 성향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상황의 복잡성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자 새로운 가능성과 가설들을 평가하고 다듬는 상상력과 관계합니다. 이처럼 다원적 지성은 예리한 관찰력과 객관성에 대한 하나의 편견에 붙어있는 개인적인 편견들을 줄여주는 능력입니다. 각자가 갖고 있는 편견들을 줄여주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들을 만족스럽게 풀 수 있는 관념을 상상하는 능력, 가설을 적절히 형식화하는 능력,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비추어 그것들을 교정하는 자발성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두이의 재구성된 경험과 다원적 지성, 두이는 이것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전개되는 두이의 자연주의적 경험 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실용주의적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겠고 자연주의적 실용주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자연주의적 경험 철학이라고 본인은 이렇게 부릅니다. 자연주의라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연주의적 사유는 곡식을 까불린 채가 있었어요. 그런 하나 키와 같아서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이성 같은 개념들,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많이 여겼던 것들을 재검토하도록 합니다. 재검토록 하게 해서 선언적 이론들 또 해명의 이론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냥 선언만 하는 이론들이 있었던데 해명 없이요. 그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고 두이는 우리의 복잡한 삶을 안내할 지도를 제시함으로써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보편주의 아니면 주관주의, 이런 절대주의 아니면 허무주의 같은 극단주의로 이끌어가는 이론적 가정들을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객관주의 아니면 상대주의, 절대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를 넘어서는 제3의 길 혹은 자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이의 통찰력은 전통 철학의 극단적 대립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이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형태의 철학적 탐구의 가능성을 열어온다고 할 수 있겠죠. 과학까지 들어오니까요. 이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제 두이가 말하는 이런 재구성된 경험과 다원적 지성을 바탕으로 해서 진리를 주장합니다. 그 진리는 과거의 진리가 아니고 두이는 보장된 언명 가능성이라고 부릅니다. 보장된 언명 가능성. 또 다른 말은 보장된 주장 가능성. 보장이 된 거죠.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가능한 진리. 근데 그전의 진리는 시행착오가 있으면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참이 아니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